오늘은 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고민했어. 다가오는 월요일에도 설레는 맘으로 다시 날 찾아줄래. 수놓아진 발자국을 따라서 수백 갈래 빛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하나 둘 하고 뛰어볼까. 너와 내가 만나 교차하는 네트워크. 별거 아니지만 조금은 씁쓸한 걸. 이토록 작은 신호의 울림은 어디든 닿아갈 수 있을까. 너와 나의 radio. 오늘도 여기서 기다릴게. 비로소 너와 나 한 맘으로 이어진다면 끝까지 너와 함께 달려보고 싶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사라지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이 맘을 가득히 담아 내게만 속삭여줄래. 너와 나의 radio.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앗꼬리 안녕하세요. 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밥 드셨나요, 여러분? 밥 먹고 있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 점심입니다. 저번 주보다 확 추워진 기온을 탓하면서 괜히 빈둥거리고 싶은 그런 날인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살짝 엉뚱한 표현이긴 한데요. 사람은 항상 보통의 상태로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울 땐 시원함을 원하고 오늘처럼 추울 땐 따뜻함을 원하듯 언제나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 따뜻한 것들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겨울이 되면 무심결에 따스함을 원하고는 하죠. 그래서 추운 날일수록 역설적으로 설렘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설렘은 무엇일까요? 우연히 같이 밤길을 걷다 살짝 스친 어깨에 서로 괜스럽게 부끄러워하던 순간, 수백 번의 밤을 찢어도 멀게만 느껴지던 목표가 마침내 현실이 됐던 순간,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압도됐던 순간, 분명 여러분들마다 기억에 세심히 새겨진 설렘의 순간이 있겠지만 아마 다들 설렘이 뭐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 설렘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즉 정의가 될 수 없는 감정을 전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설렘 그 자체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겠지만 설렘이 남기는 여운은 그 어떤 감정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길고 진하거든요. 그렇기에 사람은 설렘이라는 감정에 더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때 느꼈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다 라고 허공에 중얼거리는데, 설렘은 항상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선물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그치만 언제 올지도 모를 설렘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철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이번 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를 설렘을 위해서 천천히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수없이 뜨고지는 일출과 일모를 바늘로 뚫고 실로 이어서 서투른 하루를 정성스럽게 뜨개질하며 살아가 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하루는 다소 허름할지 몰라도 분명 그 값어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예쁠 겁니다. 그치만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그럼 오늘 칸나의 라디오와 함께 알아가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네, 여러분은 지금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제 1부 고정 코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1부 고정 코너는 바로 사연 라디오입니다. 사연 라디오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읽어드리는 코너인데요. 사연 주제 확인과 사연 작성은 모두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칸나의 라디오 게시판에서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며, 이번 9화의 사연 라디오 주제는 용기였죠. 이제 9화네요, 여러분. 11화에서 이 라디오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움을 마주할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아마 용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새로움을 만나면서 분명 수많은 용기 또한 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주제로 여러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시간상 모든 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그니깡 님께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칸나님, 비늘이 여러분 반갑고리. 오늘도 라디오 주제인 용기에 대해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서운 영화나 게임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또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때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람은 때때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견이 달라서 또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의 잘못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고는 싶죠. 그럴 때마다 멀어진 사이는 어떻게 다시 좁혀야 될까요? 물론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저는 본인이 먼저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가끔 다투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대부분 저의 잘못이었거든요. 싸울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잘못이 싸우고 난 후에는 보일 때가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대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저는 항상 저의 잘못이 생각나게 되면 바로 상대방에게 용기를 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용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상대와 잘 되고 싶은 용기들로 상대방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전보다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되고 다음에 싸우더라도 훨씬 더 쉽게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싸우고 아직 화해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사과할 용기를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지금까지 아니 그니깡님의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 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근데 내가 잘못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제 사과가 정말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행동이긴 한데 이제 생각보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뭔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정말 빠르게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 생각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니 그니깡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라디오 네임 산원철조님께서 산원철조 그거 아니야? 이누야샤? 산원철조님께서 신념이 마음을 앞설 때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신념이 마음을 앞설 때? 안녕하세요. 칸나 라디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용기라는 주제를 보고 사연 신청은 처음 해보네요. 이 사연은 제 친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2년 전쯤 집 근처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친구와 노래방에서 마실 음료를 사러 마트에 들렸습니다. 음료를 고르고 계산대로 갔는데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꿀잼 구경거리인가? 하고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와 마트 직원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조금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우셔서 햄을 하나 훔치셨고 마트 직원이 이를 적발해낸 거죠. 평소에 우리였다면 그래도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지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옷 왼쪽 가슴팍에 있는 참전용사 배지였죠. 그 친구는 입대 후부터 참전용사에 관심이 많이 생겨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참전용사분들은 무조건 따지지 않고 도와드리겠다라는 신념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관심 덕분에 친구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것과 할아버지의 햄을 같이 결제한 뒤 할아버지와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그 할아버지께선 고맙다고 하시자 친구는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제가 더 고맙죠 하고 지갑에 있는 현금 10,000원까지 꺼내서 드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MBTI 극대 문자 I라 그러니까 내향적이란 뜻이네요.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시선을 한 번에 받는 걸 피하는데 웬일로 그런 행동을 했냐 물어보니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그런 부끄러움과 부담스러움보다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용기가 먼저 생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지갑에 있던 10,000원은 저희의 노래방비였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고 인출기에서 다시 10,000원을 뽑고 노래방에 갔죠. 그 친구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똑같이 대문자 I인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 쏠린 곳에서 그것도 할아버지가 먼저 물건을 훔쳤음에도 스스럼 없이 본인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더라고요.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성격을, 마음을 이겨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라는 주제를 보고 문득 그때 일이 떠올라서 처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참전용사로 이제 하신 좀 그런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좀 본 결과로. 근데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문득 또 나서서 막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좀 도와드리는 그런 모습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이제 뭐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네. 도덕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런 물건을 또 훔쳤다라는 또 그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되는 건데, 또 어떻게 인간적인 또 그런 면모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생활하기가 힘드셨으면 훔치기까지 하셨을까 라는 또 인간적으로 좀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같아도 제가 대신 계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훔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일하실 수 있는 뭔가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텐데, 좀 그런 사회가 아닌 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도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세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칸나의 비늘이님께서 2년 늦은 용기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칸나님, 그리고 비늘이분들. 용기가 필요한 상황을 떠올린다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고백할 때, 혹은 자신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때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저는 후자, 자신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때에 대한 도전의 용기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 이거는 저도 응원하고 싶네요. 이런 도전의 용기가 참 어려운 선택이긴 하죠. 참고로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오늘은 좀 나긋나긋하게 라디오 진행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교 수시를 넣고 희망하던 대학교가 모두 떨어지고 나서 바로 취업으로 뛰어들어간 비늘이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카페, 식당, 고깃집, 편의점, 상하차 등등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내던 날 중에 어느 순간 뭐가 이렇게 살다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꿈은 사회복지사였어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했고,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대학 졸업이었죠.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뭐였지? 그러니까 무슨 비자? 취업 비자? 같은 걸 받고 싶어서, 이제 이거는 저의 약간 한 몇 년 전 이야기긴 한데, 취업 비자를 따고 싶어서 봤는데 이게 대학 졸업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녀 그만둬가지고 그 꿈을 좀 못 이뤘달까? 네, 아무튼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와서 22살인데 좀 늦지 않았나? 가족들은 허락해 줄까? 라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아니 22살인데 뭐가 늦지? 나 얼탱이네? 아니 이게 22살이 늦다고? 아니 그거 생각난다. 아이유 씨 저 좀 살쪄가지고 뭐가 살쪄! 이러잖아. 22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이 지금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2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야. 이때 뭔가를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난 다 했으면 좋겠어. 진짜 27살은 젊은 나이 아니죠. 27살은 이제 좀 먹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27살도 늦은 건 아닌데 22살이랑 좀 비교하니까 조금 있어 보이긴 한다. 아니 이게 조금 있어 보인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keep going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혹시 일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들어가도 되는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말도 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싶을 정도로 가족들이 쉽게 승낙을 해주더라고요. 저 같아도 승낙할 것 같아요. 22살인데 나 같아도 그냥 그래 나 하고 싶은 거야. 그래 가야지. 나 이러고 보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2년이 지났지만 용기를 내서 수시로 눈을 조금 낮추고 2년이 지난 21년도 2월 사회복지학과로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왜 하필 사회복지학과예요? 우리 비느이들은 나랑 결혼하려면 사회복지사가 된다면서 막 그런 드립 치고 나오는데 왜 하필 사회복지학과니? 왜 하필 사회복지학과니? 좀 얼탱이네. 하지만 입학하고서 하는 첫 대학 생활은 하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때라 유난히 내성적이었고 2년이 늦어서 같은 학번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마스크 끼고 있던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고 먼저 친하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제 대학 생활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MT도 없었고 온라인 강의도 해야 했고 행사는 즐기지 못한 대학 생활이었어요. 야, MT 진짜 별거 없어요. MT 그냥 가서 술만 먹어 그냥. 근데 그런 게 좋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가나 안 가나 똑같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 그리고 제 꿈을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꿈을 이루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정말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지? 잠깐만 나 미치겠네. 설마 나랑 결혼하려고 사회복지사 미리 따놓은 거야? 뭔가 사회복지해줘야 될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서 혹시 따둔 거예요? 진짜 얼탱이네. 축하합니다. 카나님 그리고 비느리 분들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늦은 시간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로 그 용기를 얼마나 빠르게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거에다가 거기다 내 옆에 사진 해놓고 옆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딱 떼놨는데 저 살짝 기분이 이상하려 그래요.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나랑 결혼할 거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나는 이래.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저는 이러나요? 또 네. 어이가 없네. 네, 그래서 다음 4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네임 음색조차님께서 단 한 번의 용기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나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칸나님 그리고 청취자분들. 저에게 있어서 용기는 무언가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것은 고소공포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용기는 뭔가요? 저한테 아이리 칸나라는 친구에 있어서 용기는 네, 칸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저에 있어서의 용기는요, 뭐 물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용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큰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그리고 인생의 뭔가를 바꿀 만한 좀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뭔가 제 인생은 딱히 그렇게 굴곡진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뭐 있기야 하지만 정말 막 그렇게 있던 것 같지 않아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막 용기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그 결정한 것도 정말 큰 용기긴 했는데, 제가 딱 살면서 용기라는 거를 결심을 해본 게 딱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인생을 싸그리 뭔가 좀 바꿀 만한 뭔가의 그런 마음가짐이랄까?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3번? 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의 그 용기가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네요. 한때 저는 고소공포증이 정말 심했습니다. 다리를 건너야 할 때는 차와 버스를 타고 지날 때조차 긴장을 한 채 지나가야 했고,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일은 도저히 하지도 못했어요. 한 번은 케이블카를 타러 삼천포로 삼천포가 어디죠? 삼천포로 갔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봉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면 그것도 못 하시겠네요? 놀이기구 이런 거 못 하겠구나. 그러다가 우연히 서울로 놀러 가게 되면서 롯데타워에 가게 됐어요. 나도. 저도 롯데타워 처음 가봤을 때 막 100 몇 층으로 올라갔거든요? 다리가 막 떨리는 거야. 나 밑에 봤는데 나 아예 그 밑을 못 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진짜 막 팍팍팍 떨리는 거야. 이거 막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그 바람 때문에 막 그 타워가 막 태풍 같은 거 막 이렇게 슝슝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막 부서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100 몇 층 올라가는데 막 밑에가 너무 무서운 거야. 저도 이 사연자분의 그거 알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122층을 올라간다는 사실에 다리가 너무 떨렸거든요. 122층 바닥의 일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밑을 보면 1층 지상까지도 보였대. 이걸 어떻게 아니 사연자님, 이건 있잖아. 그냥 고소공포증 없는 사람도 그냥 무서워요. 이거는 밑에 1층에 그 유리판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냥 낙서잖아. 무서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는 고소공포증을 줄일 수 없을 거다. 조금이라도 줄여서 밖에서 1시간 걸리는 거리여도 내가 직접 걸어가 보고 싶다. 그 생각으로 카메라를 켜고 바닥을 바라보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와, 감도 크다. 난 진짜 못하겠던데. 짧은 영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길었어요. 영상은 1분 30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고소공포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다리 위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서 다니기도 해요. 고소공포증이 많이 나아지니까 자전거를 타고 3시간 정도를 달려도 재밌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혼자서 산 정상에 올라가 풍경과 함께 빛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짧고 긴 1분 30초는 제게 있어 용기였고, 저는 고소공포증을 어느 정도 극복해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다리를 건너는 일에 공포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더 큰 용기를 낼 때가 온다면 T-익스프레스도 타볼 생각입니다. 아니 고소공포증인데 T-익스프레스 탈 수가 있어? 미쳤네? 아니 그거 안 되잖아. 아니 나 진짜 저도 고소공포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올라가 봤던 것 중에 롯데타워, 그 다음에 그 스카이트리, 도쿄의 스카이트리, 저는 둘 다 그냥 높이 올라가자고 하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냥 그래서 주저앉으면서 걸었어. 그 다리 깽깽이 하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그 주연이 손 잡으면서, 친구 손 잡으면서 나 끌어줘, 나 무서워, 끌어줘, 밑에 보잖아, 무서워, 이런 식으로 오리걸음으로 막 갔었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할 정도로 무서워하다 보니까 와 진짜 죄송합니다. 네, 진짜 너무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나. 저는 아직도 못 봐요 밑에. 자, 큰 용기 내셨던 것 같습니다. 리스펙합니다. 네, 지금까지 음색좋다 님의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와 미쳤네. 근데 나 생각해봐도 그 혹시 그 뭐야 티익스프레스 말고 저기 어디야 일본에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거기 꼭 가봐. 거기 가면은 그냥 고소공포증 만취예요. 진짜 꼭 가보시고요. 네, 거기 진짜 꼭 가보세요. 네, 만취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사연 5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네임 끼잉끼잉 풀님께서 야야 화사 선배가 발표한대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때는 23년 겨울이었어요. 학교엔 20번에서 23학번이 바닥에 있는 낙엽만큼 많은 계절. 17학번인 저는 와 화석이다. 17학번인 저는 긴 휴학 기간을 마치고 복학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기였어요. 화석 중에 화석이었죠. 그 추운 날 화석 학번인 제가 얼어붙었다면 공룡 화석과 친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당시 저는 교양 수업을 하나 듣고 있었는데 유럽 신화와 문화라는 이름의 수업이었습니다. 평소 여러 신화에 흥미가 많았던 저는 제목을 보고 바로 신청했죠. 그렇게 시작된 강의 첫날, 교수님이 발표자를 모집을 하더군요. 수업 진도가 다 나간 뒤에 신화와 관련된 것을 학생이 직접 소개해보는 게 발표의 주제였습니다. 보상으로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내성적이라 수업 중에 질문도 안 하는데 발표라니요?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어느새 저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완전 그거네. 그 뭐야 자본주의에 굴복한 좀 그런 깔이네요. 무작정 손을 든 것은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신화에 흥미가 많았으니까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위해 다양한 신화나 설화를 수집해온 기간이 있기에 나름 지식의 깊이가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들어있는 것과 발표를 하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PPT도 잘 만들 줄도 모르고 즉 패급이란 뜻이구나. 막힘없이 잘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발표 주제도 뭘 잡아야 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막상 수업은 따라가기도 벅찼고 시간이 지나 슬슬 발표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더 주눅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수고했다며 박수 쳐주는 건 화석 학번인 제게 정말 부럽게도 보이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교수님은 하기 싫으면 취소해도 된다 하셨지만 저는 발표를 실패한 결말도 포기하는 결말로 끝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한 바보가 도전조차 안 해본 바보보다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은 오돌돌 떨렸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제 발표 날. 집에서 나와 학교에 갈 때까지 시종일관 두근거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기껏 준비한 대본을 집에 두고 왔죠. 이거 아주 패급이잖아. 아니 대본을 어떻게 집에 두고 와요?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대본을 왜 집에 두고 와 이 사람아. 천차별로 같은 일, 혼이 빠져나갈 뻔했어요. 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생각을 그만두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라고요? 제가 긴장했다는 사실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한다는 사실도 모두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른 생각이 올라오기 전 몸을 움직였죠.
무식하면 때론 용감하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 쓰는 게 아니더라도 전 그 순간만큼은 발표 외에 모두 잊고 발표에 관련된 내용만을 되뇌었습니다. 그니까 외운 건 애초에 외웠네요, 그거를. 결과는 대성공. 아이러니하게도 대본이 없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딱딱했던 발표의 느낌이 사라졌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여 그 화법에 발표는 더 좋았습니다. 실수가 난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정할 수 있었고 끝나고 나니 교수님께서도 좋은 발표였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지간한 발표는 곧잘 처리하게 되었고 낯선 사람과의 얘기도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토론 때도 과감하게 의견 피력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 경험이 진정으로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긴 휴학의 시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방학의 시간이 아니었으며 제 내면에 특정한 형태로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에게 입증했다는 것이죠. 용기를 낸 경험은 참 많은 것들을 바꾸네요. 이 자리를 빌려 용기를 낸 과거의 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 소심쟁이 비늘이었습니다. 안녕!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막상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상 이렇게 얘기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프리스타일대로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뇌가 진짜 백지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살짝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되게 그 대처라고 해야 되나? 빠르게 대처하는 임기응변이 좀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물론 다 외워놓고 까먹으면 진짜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방송 날들도 많아요. 정말 공식 방송일 때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순발력이 좋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임기응변이 안 좋았으면은 지금 논란 터져가지고 날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자, 지금까지 용기에 대해서 다양하고 재밌는 사연들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여러 종류의 용기가 있다는 것도 다시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용기지만 결국 용기를 내는 그 진심만큼은 모두 대단하고 멋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을 좀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4번에 그 단 한 번의 용기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그 고소공포증 이야기인데 저는 진짜 그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사람의 그 본능이 무서워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게 좀 극복을 했다라는 게 좀 너무 신기하고 또 공감이 되다 보니까 저도 고소공포증이 좀 되게 심해서 그래서 좀 그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번이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용기를 좀 저런 용기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에 선정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선정되신 모든 사연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경품 수령을 위해서 선정되신 모든 사연자분들께 매니저님이 X로 DM을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DM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지금이라도 안 넣으셨으니까 본인이 작성한 사연에 본인의 X를 남겨놔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라디오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사연 라디오에서도 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만약 오늘 선정되지 못하셨다면 또 그때 다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It's you, my fairy. 길었던 하루 끝에서 use 어린 날 꿈 같았던 너를 만나 내 소리 없이 버텨낸 밤들은 네가 있어 You, my delight. 널 기다릴게. Yeah. 새근새근 잠이 들듯 찾아와 소근소근 남게 나눈 이야기 네 안에 작은 universe always by my side. 하루의 끝에 마주칠 때 소중한 너를 초대할게. 손을 잡아 come follow my space. 고마워 내 작은 진심을 You're mine. 내게서 알게 됐어. 오늘은 편히 자 Hear my love. 잘 자 Just a good night. Yeah. Yeah. Dear just good night. 기다릴게. 안녕 꿈에서 봐. 널 향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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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내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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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널 지켜줄게 어두운 이 밤에도. 널 향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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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내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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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Yeah, you. 마음이 따끔해. 걸음이 멈춘 자리. Just you and me. 널 위한 세상이 있어. 때로는 외로운 찰나에 때로는 빛나는 시작에 내가 있어. You've always been there by my side. 고마워 내 작은 진심을 내게서 알게 됐어. 오늘은 편히 자 Hear my love. 잘 자 Just a good night. Yeah. Yeah. Dear just good night. 널 기다릴게. 안녕 꿈에서 봐. 널 향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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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내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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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널 지켜줄게 어두운 이 밤에도. 널 향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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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내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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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Hear you. 나도 bridge. 안녕 dear fairy. 나와 꿈에서 놀아. 안녕 안녕. 눈을 감고서 느껴봐봐. 조금만 내 진심이. Can you feel me right now? 어디로도 우리 함께 dream하게. 오늘 하루도 소중한 나의 곁에 네가 있어. 고마웠어. 널 기다릴게. 안녕 꿈에서 봐. 널 향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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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내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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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널 지켜줄게 어두운 이 밤에도. 널 향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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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내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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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love it. Dear you.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올해 4월 21일에 공개한 시라유키 히나님과 네네코 마시로님의 듀엣 오리곡 Dear My Fairy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플럭 사운드가 돋보이는 일렉트로, 멜로 팝 장르의 곡이라서 통통 튀면서 푸근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노래입니다. 특히 희나님과 시로님의 독보적인 음색이 도드라져서 노래를 듣는 내내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씻고 나서 잠자기 전에 들으면 좀 푹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좀 베개? 시몬스?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스텔라이브 오피셜 채널을 검색해서 해당 곡의 뮤비를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간 김에 스텔라이브 멤버들의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갈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원래 좀 워낙 좀 요즘에 안 좋긴 했는데 좀 안 좋기도 하고 좀 오랜만에 또 라디오를 혼자 진행하는 거라 시간이 좀 천천히 평소처럼 가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림도 없네요. 시간이 빨리 계속 가긴 하는데 내가 또 막 빠르게 좀 대본 읽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질질 끌 수는 없으니까 얼른 2부로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자,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요. 바로 몰상식 코너입니다. 이게 몰상식 코너 원래 끝날 때쯤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직 엔딩 시간까지 멀었는데 벌써 엔딩이에요? 라고 또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당연히 엔딩은 아니고요. 원래 몰상식 코너가 저희 라디오에서 약간 서브 코너 역할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 기껏해야 거의 한두 개 정도만 화마다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요 몇 주 동안 계속 게스트 초대 주간이었다 보니까 시간상 몰상식 코너를 한동안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코너를 좀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제 라디오 코너 중에 이 코너를 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냥 제가 좀 뭔가 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생물이다 보니까 뭔가 제 호기심을 충족을 시켜주는 좀 그런 코너다 보니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아쉬웠거든요. 좀 짧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9화에는 좀 제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몰상식 코너를 좀 메인 코너로 가져와 봤어요. 그것도 이제 기존 한두 개 글이 아니라 6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칸소리가 좀 레전드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면서 막 칸소리 약간 좀 장렬하면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좀 들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몰상식 코너를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코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상식 코너는 이제 평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왜 되게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쓸모없는데 특이한 잡지식 같은 좀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잡지식을 좀 뽐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연 라디오랑 마찬가지로 몰상식 코너에 참여도 상시로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에 사전에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에 들어오셔서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칸에서 찾아서 많이 써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외하고 이제 2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화만이라도 많이 참여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의 몰상식 글을 선정을 해보았는데 선정되신 분께는 칸나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9화의 몰상식 글은 과연 어떤 글이 선정이 됐을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몰상식 첫 번째 글입니다. 라디오네임 특대비늘님께서 하늘과 우주의 경계는 어디일까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하늘에서 우주로 넘어가는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부터가 우주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곳이 하늘,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 곳이 우주인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딩동댕 정답입니다. 아, 뭐 이거 간단해? 상공. 상공이면 잠깐만, 하늘이고 그러면은 우주는 뭐라고 하나요? 성층권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하지? 아, 간단히 이야기해서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다면 하늘이고 비행기로 날 수가 없어서 로켓을 타고 가야 하는 곳이 우주래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몰상식이 아니죠. 이를 공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비행을 하기 위해 비행 역학이 필요하다면 하늘. 아, 짜증나. 이거 뭐야. 궤도 역학이 필요하다면 우주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적혀져 있는데요. 비행 역학이 비행기 주변의 공기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궤도 역학은 천체 및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그 똥꼬 학문 아니고요. 학문입니다. 궤도 역학. 잠깐만. 잘못 얘기했어. 아니,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양력이란 쉽게 말해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대기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희박해져서 비행기가 올라가다 보면 공기가 너무 없어서 양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게 되고 비행기가 이론적으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고도가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 1957년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물리학자 테오도르 폰 카르만의 이름을 따서 하늘과 우주의 경계를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른대요. 오, 미쳤다. 아니 이거 미쳤는데요? 또한 잠깐만. 공학적으로 이 카르만 라인은 70에서 110km의 위치를 해 있고 대기의 상태에 따라 그 경계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그거 했는데 제가 이거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또한 제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또한 카르만 라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서 과학자와 공학자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구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고도 100km를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이를 하늘의 끝이자 우주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사진 하나를 주셨는데요. 이게 겁나 신기한데?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오로라, 여러분 저기 오로라 보이세요? 오로라? ISS 오로라. 그리고 위에 이제 저기 뭐야 저 누구지? 이번에 그 트럼프 찍어가지고 그 대박 나는 사람 누구였지? 그 누구였죠? 이름이? 아,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저 로켓인 거죠. 그래서 저기 아마 위쪽 저기 EXO 어쩌저쩌라고 했던 게 이제 로켓으로만 다닐 수 있는 좀 그런 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로라랑 저 인공위성이 떠 있는 데가 이제 아마
로켓 쪽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메테오들이고 그 다음에가 weather? 날씨 풍선? 이게 뭔 소리지? 날씨 풍선이 뭘까요? 날씨를 알려고 뭐 그런 건가? 과학 관련 채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기구? 기상 관측 열기구? 뭐야, 설마 그러면은 그 기상 관측 열기구를 저기 위에 띄워놓고 기상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은 고도입니다. 이 비행기가 슝 이렇게 가는데 여기 위에 이제 로켓에서 슝 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특대 비늘님의 몰상식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데? 솔직히 좀 흥미로웠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주와 하늘이랑 뭔 차이지? 그 사람이 진짜 그 우주에서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지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막 갑자기 슝 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뭔가 어느 지점이 있을 것 같다. 그 공기가 쫙 하고 빠지는? 그 지점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이 카르만 라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붕붕 떠다닐 수 있는 거죠. 이 라인에서부터.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유익한 카르마 라인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라디오네임 김 빠진 콜라진 님께서 우리가 게임에서 많이 쓰는 너프라는 단어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게임을 즐기면 꼭 보이는 너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버워치의 디바는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라는 대사도 있죠. 혹시 우리가 많이 써오던 이 너프는 무슨 뜻인지 혹시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나요? 버프랑 너프는 뭐예요, 그럼? 저는 처음에 혹시 너프라는 단어는 버프의 반대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온 수많은 게임에서 캐릭터의 성능이 올라가는 패치를 할 경우 버프 캐릭터의 성능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패치를 할 경우 버프 그리고 캐릭터의 성능이 내려가는 패치를 할 경우에는 너프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상황에 많이 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버프의 반대말이 디버프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한다. 뭔 소리야? 그러네. 그러니까 버프 시킵니다 하면 디버프로 D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그냥 너프 당했다는 거잖아. 너프라는 이 단어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너프는 사전 용어가 아닌 장난감 회사 브랜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슨 뜬금없이 장난감 회사? 이는 이전에 몰상식 코너에서 배웠던 리즈 시절과 같은 경우라고 하는데요. 1997년 출시된 MMORPG 게임인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밸런스 패치로 칼 아이템의 공격력을 낮추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칼 아이템의 공격력이 약해도 너무 약해져 버려서 칼이 마치 장난감 칼이 돼버린 것 같다고 해서 너프 가로 열고 장난감 칼 가로 닫고 가 된 거죠. 너프 됐다. 너프. 그게 너프라고 하는 거야? 공격력이 장난감 칼 된 것 같아가지고 너프 당했다 이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쓰던 것이 커뮤니티에서 쓰이면서 굳어져 버려 현재에도 디버프, 버프 이런 용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프라는 말이 밸런스 패치로 약화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많지 않나요? 이런 용어들?
저번에 그 리즈 시절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혹은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그 이런 용어들이 탄생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창렬, 해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제가 그 밈이 창렬과 해자라는 그 밈이 옛날에 그 CU에 도시락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창렬님이 만든 도시락 그리고 해자님이 만든 뭐 도시락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진짜 이제 해자님이 이제 그런 이름을 달고 나왔던 그 도시락이 너무 막 양도 진짜 막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창렬님이 만든 이제 그니까 이름을 달고 나온 그 도시락은 되게 부실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창렬하다, 해자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나온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게임할 때도 이러잖아. 야, 회사 이렇게 퍼주는데 걔 해자인데? 아니 이렇게 퍼주면 회사 뭐가 남은? 신창섭 숭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여러분이 남습니다. 네. 숭배하라. 일단 그런 거죠. 정상화라는 단어도 결국에는 이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난 처음에 정상화를 시켰다는데, 난 뭘 정상화를 시켰다는지 난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아니, 얘네들 갑자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역시 막 신칸나 숭배하라, 정상화의 신, 칸창섭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난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뭐 정상화가 뭔 소리예요? 숭배하라? 이거 뭐 갑자기 무슨 그러니까 나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그 팬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먹여. 자기들이 막 야 이거 새로운 거 알아왔어. 이거 빨리 먹어봐 이러면서 막 저는 먹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난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맛있죠 뭐였지? 재밌죠 뭐 이것도 뭐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자기들끼리 쓰고 그러니까 나도 먹을 수밖에 없잖아.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니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그 참고 사진으로 장난감 회사에 그 너프라는 회사 로고랑 그 다음에 MMORPG의 울티마 온라인 표지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런 좀 게임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김빠진 콜라진님의 몰상식 글 읽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비가 되는 물고기가 있다? 라디오네임 비비느리님께서 좀비가 되는 물고기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좀비가 되는 물고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생선인 연어인데요. 에? 실화야?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산남기가 되면 다시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니 실화야? 그래서 그 곰이 그 왜 있잖아. 뭐야 거기 딱 그 계곡 그 뭐지 맞죠? 거기다 막 탁탁탁 대기 타가지고 그 연어 뿅 하고 올라가는 거 막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먹잖아요. 그 뷔페 연어 뷔페. 그래서 그랬던 거군. 와 내가 곰이었어도 바로 그냥 게해자네 이러면서 바로 먹었을 듯. 네. 그런데 이 강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데요. 거센 강물을 뚫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 길에는 수많은 천적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에 산란기 연어는 스스로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통각을 차단시키는 등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신체 변형을 선택합니다. 실화야? 저 여기 동영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움짤? GIF를 몇 개 받았는데 이거 좀 우와 너무 징그럽다. 그렇게 거센 강물 때문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망가진 면역 체계로 인해서 미생물과 병균에 취약해져 살에 곰팡이가 피어 썩어가며 곰,
새 등의 천적들을 만나서 살이 찢겨도 끝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산란을 하고 죽는다고 하네요. 산란하고 죽는데 너무 슬프다. 와, 이거 약간 저 같네요. 약간 끝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 이런 모습 때문에 좀비 물고기라고도 불린답니다. 물론 이는 태평양 연어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연어들 대부분은 간에서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죽지 않고 기력을 회복한 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대서양 연어를 양식해서 유통한다고 하네요. 대서양 연어와 태평양 연어가 다른가 봐. 이게 제가 막 이 움짤을 봤는데 진짜 막 그 비늘 막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 여기 얼굴 쪽에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약간 뼈 보이고, 한 마리는 이제 물론 이제 막 비늘 떨어져 나갔지만 곰팡이가 좀 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가? 엄청 상처가 많아. 근데 움직이는 것도 움직여. 눈도 있잖아요. 막 하얘.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봤는데 막 연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땅바닥에 애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물살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느낌인데 여기서 봤을 때 한 6, 7마리 막 보여요.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비늘이 없어. 얼마나 물살이 세면은 애들이 비늘이 뜯겨 나갈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야. 아니 진짜 애들이 비늘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는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지금까지 비비늘리님의 몰상식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슬프다. 너무 징그러.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아이를 낳으려고 머리 막 다 뜯기고 막 파 잘리고 그 다음에 막 피부에 진짜 막 다 썩어가는 병 걸리고 눈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밥 못 먹고 여기 막 입도 막 다 찢어져가지고 헐얼고 막 그래도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아픈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픈 걸 다 내가 끊어버린 거야. 그 신경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약간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이 좀 굉장히 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미들리님의 몰상식 글을 읽어봤고요. 아직 몰상식 글이 남아있는데 계속 읽으면 조금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읽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좀 계속 연달아 읽으면 머리 뇌 녹으니까,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들어줄게. I'm gonna start a tidal wave. Feel like deja vu.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덮쳐버리게
to die 돌아왔니 너를 끌리고 고개를 숙인 채도 너를 가만 나의 전부를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 지금부터가 시작인 널 어두웠던 시간들 안에서 그 빛을 잃지 않았던 모든 순간이 날 여기로 이끌었어 언젠가 그저 익숙한 잠에 가고 나가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No one can stop us 잊지 말고 미쳐 Let go, let go, let go 너의 앞 Oh let go, let go, let yeah 너에게만 보여줄게 특별한 나의 모습 좀 Let go, let go, let go 너의 앞 Oh let go, let go, let But you distracted by 너의 시선에 꽂힌 나여야 나네 Body style calling your attention 벗어날 수 없을 걸 이미 내게 사로잡혀버린 addiction Let go, let go, let go Let go, let go, let go 아이리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네, 여러분은 지금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슬슬 끝나는 걸 듣고 계십니다. 칸나의 첫 번째 오리지널 곡으로 나왔던 어딕션이었죠. 잘 들으셨나요? 갑자기 좀비 물고기 글 읽다가 어딕션을 듣는 게 뭔가 연결고리가 진짜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칸나의 곡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좋으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또 한 번 쉬었으니까 남은 몰상식 글도 다시 힘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몰상식 사연이고요. 짱룡인 줄 알았는데 사실 유리 대표였던 익룡. 네, 라디오 네임 고민하는 나님께서 네,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익룡은 대공권, 그러니까 즉 하늘을 장악한 하늘의 지배자 몹시 강해 보이죠. 하지만 이들은 몹시 준내 약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날기 위해 뼈를 파이프처럼 비웠기 때문이죠. 에? 그러나 몸집은 현재 경비행기만큼 거대했고 그로 인해 거대하지만 텅텅 빈 밀도가 매우 낮은 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하고 경비행기만큼 무거운데 또 뼈는 텅텅 비어가지고 밀도가 매우 낮은 뼈를 가지고 있다. 경량화를 하셨다 이 말이구나. 뭐야 그냥 경비행기잖아. 익룡은 날개를 펼치고 한 번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녔다 라는 사실은 얼핏 듣기에는 세계관 최강자 같고 엄청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뼈가 너무 약해서 착륙할 때 20-30% 확률로 뼈가 부서진다고 합니다. 아니 개얼탱이 없네? 아니 이게 웃긴 게 하늘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닌 게 뼈가 너무 약해서 착륙할 때 골절 날까봐 착륙을 못한 거였다는 거임. 밥 먹으려다 부상. 잠시 쉬려다가 골절. 부모님 만나려고 인사하다가 부상. 자려고 했다가 골절. 이렇게 되는 거죠. 리버스 연어다. 아니 이게 진짠가요? 이게 여기 뼈 사진을 좀 보내주시긴 했는데요. 가설로 약간 그래픽으로 재현한 익룡 내부 뼈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 진짜 텅텅 비었다. 그 약간 왜 곰탕을 끓여야 되는데 뼈를 잘라봤는데 아니 진짜
그냥 진짜 무슨 골다공증 온 뼈 마냥 그냥 뼈가 텅텅 빈 거임. 진짜 딱 그 정도예요. 익룡은 골다공증이 있어. 그 맞나요? 골다공증 맞나요? 이거는 곰탕도 못 끓여 그냥. 어? 진짜 구멍 아니 진짜 비어 있어요 여러분. 골다공증이야 진짜. 이걸로 곰탕도 못 끓여요 진짜. 밍밍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겠어. 국물도 안 나온다니까 이거? 육수도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익룡 그래픽으로 재현한 익룡의 내부 뼈 사진이 있는데요. 진짜 텅텅 비었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보여줄까? 아 진짜 이거 처음 봐요.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 아니 이제 진짜 뼈도 안 나오겠어.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게 뼈예요 뼈 이게. 골다공증이라니까? 이게 뼈래요 뼈.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밥 먹으러 내려갈 때도 골절. 그러면 생식 행위는 어떻게 하죠? 치다가 골절? 부러짐? 약간 생식 행위를 하다가 부러짐?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 공중에서 그럼 이제 공중제비 한 바퀴 돌아야죠. 인생 최후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 사마귀도 그 생식행위를 하다가 암컷한테 자가 먹힐까봐 톡 하고 퐁 하고 도망가는 거 아시죠? 그런 거랑 살짝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익룡은 이제 그냥 곰탕도 안 나온다. 그냥 얘를 이제 그냥 경비행기 발사대 그냥 딱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에어쇼죠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하는 나님의 몰상식 글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글 읽어볼게요. 나 이거 진짜 궁금했던 건데 5번 5번째 몰상식 글인데요. 감자탕은 왜 감자탕일까요? 나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라디오네임 요메드님께서 감자탕은 왜 감자탕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자탕은 왜 감자탕일까요? 감자가 들어가니까 감자탕일까요? 당연히 그럴싸한 이름이에요. 허나 감자탕의 주재료는 돼지 등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재료도 녹황색 채소입니다. 근데 왜 하필 감자탕일까요? 저 몰라요. 나 왜 감자탕이라는 줄 몰라. 풍문으로는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 돼지고기에 감자뼈라는 부위가 있어서 감자탕이라는 말이 알게 모르게 흔히 퍼져 있는데요. 하지만 돼지고기에는 본디 감자뼈라는 부위가 없습니다. 표준어나 방언, 어떤 기록에서도 과거 감자뼈라는 돼지고기의 부를 불렀다라는 기록은 일절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래. 표준어는 물론이고 돼지 등뼈나 돼지, 고기, 뼈 등등 이런 을미라는 방언으로서의 감자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돼지고기에서 감자뼈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기는 합니다. 그치만 이것은 돼지고기에 본디 감자뼈라는 이름의 특정 부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감자탕에 많이 들어가는 부위를 감자뼈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마저도 대부분 실생활에서는 돼지뼈나 돼지 등뼈라고 부르지 감자뼈라는 명칭은 잘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감자뼈라고 부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름에 특정 부위가 있는 게 아니라요. 감자탕에 많이 들어가는 부위를 감자뼈라고 부르게 된 거지. 감자탕이니까. 근데 봐봐. 대부분 실생활에서 돼지뼈나 돼지 등뼈라고 부르지 감자뼈라는 명칭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뼈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된 게 아니라
감자탕에 들어가서 감자뼈가 된 거예요. 이거 인과 과가 좀 뒤집힌 거인 거야. 이게 반대잖아요, 보통은. 근데 근데 그러면 왜 하필 감자일까요? 감자탕의 원판인 뼈해장국에 왜 감자가 들어간 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에 주재료로 천대받던 돼지뼈를 감추고 비교적으로 친숙한 감자로 양을 불리고 여기에 감자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넣어서 진짜 감자였던 거임. 감자는 예로부터 반도면 이제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친구들 없죠? 네, 진짜 반도 모르면 죽어야 돼요. 네. 하여튼 구황작물로 널리 식용을 했기도 했고 감자가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한 뼈해장국과 감자탕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가 감자를 넣느냐 마느냐인 걸 생각하면 그럴싸합니다. 허나 이 역시도 출처가 불분명한 민간 어원설이거든요. 감자탕이라는 음식 자체도 이모군란 시기 청나라 병사가 양 등뼈를 고아 먹던 갈자탕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18세기 극후반 경인선 인부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설, 선술한 대로 해방 이후에 먹을 게 없던 시절 돼지 등뼈랑 감자 넣고 끓여 먹기 시작했던 뭐 설 등등등 되게 다양합니다. 진짜 많아요. 한반도에서 돼지 사육을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4세기부터고 감자는 18세기 초중반에 들어와서 약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각 주재료와의 도입과 보급 시기, 감자탕이라는 요리의 기원, 감자탕의 원판이 되는 뼈해장국까지 애초에 감자탕이라는 음식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조차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요리의 기원, 변화의 시점, 이름의 어원까지 세기 단위로 정말 베베베 꼬여 있어요. 결국 뭐 때문에 굳이 감자탕이라는 이름의 요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설은 많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는 게 좀 다소 찜찜한 결론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란 이제 감자탕이란 이름에 대한 정설은 없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 아무도 모른다. 썰만 잔뜩 있다. 인 거죠. 근데 저는 맛있으면 됐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냥 감자가 들어갔으니까 감자탕인 거죠. 저는 감자탕에 고기나 되게 감자 들어가서 좋긴 한데 저는 맞다고 봐요. 그 감자가 많다 보니까 감자 넣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전 감자탕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이 많은 설 중에 그냥 나는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자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음식 월드컵 할 때 1등 감자탕 먹었었나요? 그때? 감자탕이 진짜 고트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술이랑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 그래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요메드님의 몰상식글 읽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과의 몰상식글 읽어보고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네임 익명유저 912님께서 헬륨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륨가스 유명하죠? 목소리를 얇게 높게 들리어서 바꿔주는데 그 모습이 웃겨서 여러 방송인들이 방송에서 시다하시기도 했죠. 이거 뭐냐? 헬륨을 마시면 왜 목소리가 변할까요? 우선 목소리와 소리 그리고 헬륨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목소리는 성대의 떨림으로 공기를 진동시켜 발성되고 이제 진동수 약 헤르츠라고 하죠. 이제 즉 높아질수록 음이 높아집니다. 소리의 속도는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온도, 밀도에 영향을 받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낮을수록 빨라집니다. 헬륨은 지구상에서
수 다음으로 가볍죠?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봤을 때 헬륨을 마시면 발성기관에 공기가 아닌 헬륨이 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그냥 다 까먹어.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폐에 발성기관에 공기가 아니라 헬륨이 차다 보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낮은 헬륨에 의해서 소리가 평소보다 빨라진대요. 그래서 빨라진 소리에 의해서 주파수가 증가해서 목소리가 높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뭔가 막 그런 것도 해도 되겠다. 약간 뭐 이런 헬륨가스나 이런 것보다 더 가벼운 물건을 막 이렇게 그런 거 좀 찾아가지고 그걸 또 주입을 하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다른 가스로 막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럼 산소보다 밀도가 높은 기체를 마시면 목소리가 낮아질까요? 네! 목소리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야 이거 사람이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너무 지은 너무 잘 당한다. 대신 산소보다 밀도가 높은 기체 중에 신체에 무해한 게 흔치가 않고요. 무해한 기체 중에 크립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또한 구하기가 어렵다네요. 라고 하네요. 인간이 정말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지은도 너무 당하고 뭐 이런 이런 뭐 헬륨 뭐 수소 뭐 이런 거에 지은당하냐? 그럼 이거보다 더 가벼운 거였으면 목소리 무슨 외계인처럼 변하고 더 낮아지는 거 막 하면 막 그냥 그런 거 먹어가지고 낮추고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다. 수소는 위험해요. 수소 먹고 칵! 네, 이렇게까지 총 6개의 몰상식 글들을 읽고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6개가 됐는데 좀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저 진짜 너무 만족했어요. 저 여한 없이 진짜 뭐 그렇게 약간 셔츠 보는 것 같이 좀 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몰상식 코너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몰상식 코너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평소에 잡지식 쌓는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나온 모든 몰상식 글들이 이게 어쩌면 이런 코너가 아니면 좀 쇼츠나 이런 것 좀 제외하고 제가 평생 접하지 못할 지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라는 사람에 있어서 좀 빅재미 플러스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상식 코너도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엔딩이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오늘은 엔딩을 여기까지 하고 좀 이제 가볼까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했으니까 마지막도 끝까지 저희 함께 하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그럼 엔딩으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아이리 컨너의 우원아의 라디오. 자, 이제 9화를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9화예요. 이제 앞으로 2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라디오 좀 어떠셨나요? 좀 빠르게 시간 좀 가셨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좀 피로를 좀 더셨을까요? 비록 새로운 코너는 없었지만 사연 라디오나 몰상식 코너를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재밌는 이유는 아마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고는 합니다. 조금 차가운 말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든 혹은 그걸 넘어선 사랑이든 그것들의 영원함이 있을까 하고요. 뭐 모두가 아는 얘기지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 타인에게 영원함을 자신있게 말하는 행동은 가끔 모순적이고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바보처럼 영원을 쉽게 약속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삶의 유한성이 건네주는
냉정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건 아마 사랑은 변해야 한다고 아무리 자각을 해도 그 사실을 굳이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직면시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즉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말 자체는 다소 허황된 소망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건네는 우리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되고 투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감, 형태, 색감, 명조, 그 모든 것들이 타인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영혼을 기원하는 개개인의 마음은 결코 모방될 수가 없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사랑은 없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사랑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철없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봐요. 물론 많이 서툴고 어색하고 눈치가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오그라들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을 믿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그토록 염원하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칸나의 너와 나의 라디오 9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화는요. 이제 저 또 혼자서 진행할 겁니다. 이제 남은 라디오는 저 혼자서 한번 진행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달까? 그래서 남은 2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화, 다음 10화의 사연 라디오 주제는요. 스탠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칸나의 라디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현재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부담없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남은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면서 9화 엔딩곡으로 제가 커버한 니키피의 에러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이 곡 들으시면서 남은 하루 월요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디오도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라디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재밌고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